안녕하세요. 2066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딱 받아보고 정말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단어였나요? 바로 쏠림입니다. 쏠림. 쏠림 현상. 네,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 돈이 정말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골고루 퍼지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특정 주식 그리고 특정 부동산으로만 무섭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쏠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내주신 자료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는 왜 10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잠잠한 건지, 네. 또 서울 아파트 값은 왜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지방은 오히려 조용한지, 네. 이 거대한 격차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식시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코스피가 4,797.5. 와, 이걸로 마감하면서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게 벌써 10일 연속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기세가 무서운데요. 근데 자료의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이게 과연 건강한 상승세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몇몇 대장주들이 시장 전체를 그냥 어깨에 메고 끌고 가는 모양새라서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누가 이 랠리를 이끌고 있는가? 이걸 보면 답은 아주 명확하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들만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사람들의 매수세가 단순히 시장이 좋으니까 이 정도의 단기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자료에 나온 밸류에이션 정상화, 영어로 리레이팅이라고 하던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연기 잘하는 실력파 배우가 한 명 있는데 그동안 계속 조연만 맡아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저평가된 배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연으로 딱 캐스팅이 된 거죠. 와,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정 대기업들을 보는 시선이 딱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렸잖아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값을 못 받았는데 네, 항상 그 꼬리표가 붙었죠. 근데 이제 AI 시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디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변화에 베팅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실력파 조형 배우가 드디어 주연을 꿰찼다는 비유. 그렇다면 이 화려한 주연 배우들 뒤에서 다른 배우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하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온도차가 크죠.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코스닥을 사고 있다는데도 말이죠. 이것도 결국 쏠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완벽한 쏠림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지만 네. 시장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자금을 쥐인 외국인과 기관들은 아직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다. 네, 이 기업들이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죠. 실적에 대한 의문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고 특정 범위 안에서만 맴도는 소위 박스권에 갇혀버린 형국이고요. 돈이 아주 똑똑하게 가장 확실한 곳으로만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극도로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침 보내주신 자료에 광의 통화, M2 증가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과도 딱 연결이 되겠군요. 네, 정확히 연결됩니다. 광의통화 증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 쉽게 풀면요. 네. 시중에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돈의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돈이 그냥 넘쳐 흐른다. 그렇죠. 경제라는 큰 욕조에 물이 계속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은 어딘가로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넘치는 물이. 네, 지금 그 물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두 개의 가장 큰 배수구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와.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크고 튼튼해 보이는 배수구, 즉 코스피 대형주로만 물길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욕조에 물이 넘쳐서 특정 배수구로만 빠져나간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이해가 쉽죠? 네. 그럼 그 넘치는 물이 흘러가는 또 다른 곳,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쏠림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뭐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서울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0.21%나 올랐다는 숫자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대형주가 주목받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설명만으론 부족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똘똘한 한 채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똘똘한 한 채. 네, 모두가 원하는 입지, 예를 들어 좋은 학군,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곳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쳐나는 유동성이 그곳으로만 집중되니까 가격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의 성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점도 큰 차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주다 지친 세입자들이 이렇게 계속 남의 집에 돈을 보태주느니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 임계점이요? 네. 지금처럼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그 임계점을 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가 결합된 결과물이에요. 결국 이 수요마저도 네, 이 수요마저도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이것도 쏠림의 결과물이군요. 맞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9%에 육박해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이미 추세가 굳어지고 있었죠. 서울은 정말 불타고 있는데 어떤 지방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상황. 이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값 상승 같은 헤드라인을 볼 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극심한 온도차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격차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쏠림 현상의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두 곳 모두 넘쳐나는 돈이 소수의 확실한 자산으로만 몰려들면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모두가 심판의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다들 주목했죠. 마침 오늘 금리 동금리를 2.50%로 동결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현상 유지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시장 일각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혹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근데 한국은행이 그럴 일은 없다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자료에 나온 총재의 발언을 보면 향후 금리 인하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아, 정말 단호하게 선을 그었네요. 네. 이건 뭐랄까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더 붓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찬물을 끼얹어서 이제 막 살아나려는 경제의 불씨까지 꺼트리지는 않겠다는 아주 고심이 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환율 같은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이 시장의 쏠림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심화시킬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으니까 빚내서 투자하기 더 좋아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장별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부터 볼까요? 네, 주식시장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 늘지 않으니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죠. 아, 그렇죠. 비용 부담이 줄어드니까. 특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형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에요. 금리가 안정되니 기존의 쏠림 현상이 꺾이기보다는 당분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신호로 읽힐 수가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자 부담이 지금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군요. 그거죠.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겁니다. 결국 네. 결국 이번 금리 동결은 과열된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보다는 현재의 상승세가 급격히 꺼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쏠림 현상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에 한묵시장은 쏠림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외국인과 기관을 필두로 코스피의 초대형 우량주로만 흘러들어가서 연일 사상 최고치라는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돈이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지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만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열 속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급격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현재의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관통하는 이 쏠림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많은 돈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까? 이걸 주로 고민해 왔잖아요. 네, 항상 그게 관심사였죠. 다음 투자처는 어디냐?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꾼다. 코스피 대형주와 나머지 주식들, 서울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이렇게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격차, 그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아, 격차 자체가 변수다. 네. 이 벌어진 격차를 메우기 위한 다리가 끊어졌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